지지하지만 여기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만약에 핵심 지지인데 이건 못해도 매우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크게 제가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안별로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매우 너무 이런 걸로 구분을 안 하거든요. 네. 정량적인 거나 과학적인 계측이 아니라 심정적인 것에 가깝지 않냐라는 좀 생각 좀 이 정부의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은 19%예요. 제일 낮아요. 서울은 부동산 문제는 서울 문제거든요. 네. 서울에서 확실하게 이제 낮은 것이고. 민주당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2030이 주장하는 것을 듣겠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있다 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도 실천으로 옮기겠다라는 태도가 보여야 하는데.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여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최근에 특히 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코어층의 이탈이 생겼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진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들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최근에 좀 빠졌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님 먼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정치팀의 하어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브리핑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진행하고 있는 하호영 기자입니다. 마음이 급하세요? 예, 마음이 급했네요. 아유. 이게 선생님, 천천히 예를 들면 하세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예,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민폐더라고요.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9시 반에서 10시 반. 예, 뷰리핑. 뷰리핑. 예, 하세요. 네, 오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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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뷰리핑이라는 채널을 예. 네, 하고 계시는 우리 하어영 기자님. 근데 광고가 들어왔다더니 좀 살만하신가 봅니다. 왜냐면 옷을 본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 지금. 그러네. 전에는 뷰리핑 입고 왔었는데. 제가 사실은 차에다가 예. 티셔츠를 갖고 왔거든요. 예.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걸 입고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예, 그래서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 초심을 좀 잃으셨네요. 그러게요. 절박함이 없네요. 입고 오셨어야죠, 무조건. 예, 지난주부터 이제 광고를 읽다 보니까 약간 초심 놓쳤나 봅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광고 또 들어갔군요. 예, 예. 네. 보험 광고입니다. 예. 보험 광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보는 게 순서에 좀 맞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네.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 그리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가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선 이후로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의 뉴스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국 네. 갤럽 그래프를 띄워주시면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항상 60% 이상을 넘어섰어요. 취임 이후에 쭉 상승을 했고 네. 60%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도 갔었는데 유지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선거 이후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5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 넘게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7월 첫 주 조사 결과 3%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54 긍정평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도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0.5%포인트 이렇게 하면 보통 오차범위라고 하나요? 아무튼 비슷하게 이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떨어지는 추세에서 약간 그래도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빠진 한 10% 혹은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빠진 부분이 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요 수치는 혹시 우리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하락세는 멈춘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 정도 수치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정도의 수치입니까? 하락세를 멈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거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대통령이 뭘 하거나 잘 못하거나 상관없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전에도 선거 결과가 만약에 어느 쪽이 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여건이었다고 하면 대통령 평가가 부정평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잘 못했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편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여권이 수치상 승리했지만 진거나 진배 없다 이런 얘기들 많아지게 되면서 네. 아마 나타난 부분이 있겠고 또 여권 내부에서 이제 갈등, 이제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 또 대통령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특히 이제 버스라고 비유를 하는데, 버스? 네, 이제 버스가 이제 가면은 덜컹거리잖아요, 많이 흔들리면.
불안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다음 정거장에서.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권 어떤 버스가 있는데 내부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되면 내리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제대로 가는 건가 그 싶어서.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준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예, 일단은 좀 하락세는 예, 멈췄다. 그렇게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괜찮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하락세가 좀 멈췄다는 것 자체는 또 민주당 여당에 대한 지지 하락세도 좀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또 별개입니까? 뭐 그것도 정당 지지율은 잘 안 변해요. 아, 그건 잘 왜, 안 변하고.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 지지하냐, 네네네. 누구 사랑하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누구 사랑하냐.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바뀌면은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 근데 대통령 평가는 하는 일에 따라서. 일 잘하냐 못하냐 네, 탄력도가 워낙 커요. 네. 사실은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네. 이제 큰 지표다 대통령 평가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것 하나를 단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하 기자님, 하 기자라고 하면 좀 그러네. 아, 좋습니다. 하기자. 괜찮습니까? 예, 예, 네. 좋습니다. 왜냐면 좀 약간 하남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하남자도 너무- 괜찮고요. 너무 오염됐네. 뭐 하기자랑 하남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예, 예. 어감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 하 기자님이 보실 때는 네네. 요 수치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시는지. 근데 이게 이제 코어 지지층하고 연동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기자단 입장에서는 팩트만 좀 지켜보자면 좋습니다. 일단 그 부실 선거 이슈, 예. 부실 선거 이슈가 상대적으로 사그라들면서 예. 이제 5대 메가 프로젝트 이슈가 등장을 했죠. 예. 대체로 이제 5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횡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이슈별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로젝트는 대체로 국민들한테 그러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일단 기대감이니까요. 근데 취재를 해보면 이게 팩트로 드러난 것은 네. 발표만 했고 현실로 보여지는 건 아직은 없는 거죠. 네. 그 기대감을 얼마나 현실화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권이나 이제 청와대 얘기 들어보면 네. 이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멈췄어. 네. 그러면 반등을 하려면 뭔가 더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실행의 중심에 둔 실행의 무게를 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1, 2년짜리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한 15년 혹은 뭐 30년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당장 또 뭐 할 수 그러니까 발표는 이제 일단 했고 그다음에 더 이걸 갖고 뭐 할 게 당장 눈에 보일 건 없을 것 같은데. 할 게 그래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네.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네. 불법이 아니면, 그러니까 탈법이 아니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이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의지를 있겠죠. 좀 보여주는 것으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 유튜브 채널들에서 원래 한 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코어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거 반등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그냥 하방을 막기는 막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이제 이슈가 있으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달리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또는 대통령이 최근에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이제 누군가 다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는 전임 대통령 되게 기준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나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일을 잘했던 정권 초반을 또 비교 기준으로 갖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 초반에 비해서 좀 잘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 평가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하락했던 부분에서 분란이 좀 있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점, 그때 국면보다 좀 나아지는 흐름이네라고 하는 인식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상승 여지가 항상 많은 거예요. 그 대통령 평가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코어 지지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초반에 보게 되면 70% 80%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지지층 아니거든요. 뽑은 대통령 사람들 아닌 사람 대통령을 많죠. 지지하지 않지만 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적에게 투표했던 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일 잘하는 거니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잘한다라고 하는 걸 모아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 대통령 지지층이 정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그 질문 어디에도 보면 정치적 지지를 묻지는 않아요. 정당 지지율은 어느 지지하냐니까 정당 지지층 지지율이라고 붙는 게 맞지만은 네. 대통령은 지금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50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지하지만 여기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근데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서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 대통령 지지층이라고 100% 피요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고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 것은 뭐 별똥별을 보고 태양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실 약간 이제 엄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불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아닌 수치를 갖고 네. 대통령 지지층을 논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아침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분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이나 뭐 ARS 들어봤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한다라는 네. 비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매우 잘한다는 비율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우 잘한다고 말하는 게 코어 지지층인데 이 코어 지지층의 강도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성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그게 하더라고요.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주장의 근거예요. 이게 뭐 전부는 아닐 것인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해석을 하길래 제가 이제 코어 지지층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논란을 하고 근데 지금 갖고 이제 그건 있잖아요. 학문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뭐 민주당도 지지하면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옛날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여권에 대해서 지지해 오던 사람들을 코어 지지층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이제 정의를 내려야 할지가 이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매우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한참 얘기거리긴 할 텐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업무 평가인 것이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지금은 매우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체로 잘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지층이 빠졌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핵심 지지층인데 이건 못해도 매우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크게 제가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근데 주식하는데 한 3천에서 샀다가 한 8천쯤 갔어요. 너무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이제 이게 대통령 코어는 아니시지만. 네, 코어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뭐 최근에 뭐 한 몇 주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좀 그냥 횡보하거나 좀 약간 빠진 것 같으면 역시 난 그것 때문에 그냥 매우 잘했다고 답했던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매우 잘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게 코어 지지층 이탈이라는 걸로 등식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네. 그 코어 지지층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뉴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또 좀 엄밀히 들여다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뉴이재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 너무 잘해, 매우 잘해 이걸 선택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거는 사안별로 좀 달리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 출입하면서 여론조사 기사를 쓰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나 코어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도 않지만 이런 핵심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호남 그리고 4050 예전엔 3040이었죠. 그리고 내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답한 사람들 지역이나 성향이나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 매우 너무 이런 걸로 구분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약간 정량적인 거나 과학적인 계측이 아니라 심정적인 것에 가깝지 않냐라는 좀 생각 좀 주관적으로 좀 보입니다. 희망 담긴 건가? 하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또는 여권의 이제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에서 75% 대통령 일 잘한다고 얘기해요.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뭐 70% 중반대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89%가 대통령 일 잘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코어네요.
이 정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면 네. 이게 1차적으로는 이게 괴리됐을 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그 비율이 떨어졌을 때 이 얘기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약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 예, 정당 예, 지지율보다 떨어졌을 때 또 여당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만 대통령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거의 이제 10명 중 9명 네. 100%는 없거든요. 여론조사에. 네. 예. 근데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흔들린다고 볼 어떤 지표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그 예를 들면 호남에 혹은 뭐 40, 50대 민주당 당직을 아니 당원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뭐 65였다가 갑자기 뭐 한 55 이렇게 떨어지면 그건 이제 코어의 이탈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예. 답변을 너무 잘한다가 줄었다는 걸로 이게 코어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빈약하다. 예, 조금만 이렇게 보태서 설명을 네네. 좀 드리면 사실 그러면 왜 횡보하는가?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나 코어 지지층, 뭐 전통 지지층이라고 표현해 줬고요. 탄탄한데 왜 지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네. 오히려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2030에서 여전히 약세다라는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데 어느 것이 객관적이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2030 약세이라는 점 그리고 네. 지역별로 이제 뭐랄까요 완만하게 지지가 빠지고 있는 점 이런 것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대통령 평가를 갖고 앞서 네. 그 대통령 지지층을 얘기하는 건 엄밀하지 않은 거예요. 네. 왜?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을 갖고 지지층이 빠졌니 어쨌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맞지 부분이기 않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대통령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표를 비교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제에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각제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내각제에서는 이제 그 총리 지지합니까? 총리 내각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일본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 떨어지면 구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뭐 해산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이제 그 정치 제도와 조응성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제는 그래서 미국도 서포트라고 안 물고 이제 어프로벌이라고 불어요.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것을 승인하느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느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있어서 근데 네.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 지지하냐라고 물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정수행 평가를 지지율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틀렸다. 사실은 엄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민주당원이라든지 아니면 4050이라든지 호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 또 네. 빠졌다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어느 순간 이제 빠질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네. 정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면 네. 그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세게 한다는 게 네. 약간 어색한 부분도 네. 그리고 저 우리 최윤경 기자가 그 모니터 하는 취지로 뭐 아침 방송 또 오전 방송 제가? 저녁 거 많이 보는 거지. 뭐라고 나와요? 털윤경이 아닙니다. 털윤경? 계속 요즘 털윤경 얘기가 많이 나와서 큰일 났어요. 털윤경. 네, 그냥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거죠. 근데 모니터링을 다 하거든요. 네, 그거 다 근데 이제 하시잖아. 그 아침 시간에 전부 다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방송들이 다 2시간 이상씩 요새 아,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돌려보고. 아침 브리핑 짜라락 1.5로 다 돌리고 네. 이제 그다음에 특정 코너에 인터뷰가 누가 나왔다고 하면 네, 1.5로 네. 돌리다가 이제 앉아서 내일을 하는 거지 이제. 네, 털윤경 아닙니다. 아따 참. 자, 근데 대통령 아이고 참. 웜에 예. 자, 참고로 그래서- 기자들이 다 봅니다. 예, 봐요. 아, 그래요? 예, 정치부 네, 기자들은 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독자도 늘어나고 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 부정 평가 뭐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뭐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항상 예. 똑같습니다. 왜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보세요? 1등 민생이 어렵고 고환율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를 잘 못해요. 1등 왜 대통령이 이렇게 잘한다고 보세요? 다 똑같아요. 늘 민생이 부정과 긍정 평가 1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슈고. 근데 이제 2위로 이제 부정 평가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두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갤럽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 그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3월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었거든요. 51%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응답자는 26%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죠. 네. 근데 부동산 정책 잘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건 3월에 27%였는데 이번엔 46%로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급하게 막 그 정책 발표하면서 바로 일요일에 발표하면서 뭐 월요일부터 적용이다 이제 이런 것들 약간 기습적으로 하면서 네. 와 진짜 이건 좀 효과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 피부에서 느끼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겠죠. 네.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매매가 상승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망의 목소리가 반영이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정부의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26%가 잘한다는 비율이잖아요. 많이 낮아졌는데 서울은 19%예요.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문제는 서울 문제거든요. 네. 네, 서울에서 확실하게 이제 낮은 것이고 거기에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제일 낮아요. 15%밖에 안 돼요. 30대가. 30대가 주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국을 조사해 보면은 당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의료와 교통이 1, 2등이에요. 지방은 다 예외 없어요. 서울은 그게 1, 2등이 아니에요. 부동산. 주거 부동산이 이제 1등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30대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30대 높고 20대 높고 그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30대에서 죄송합니다. 그 주거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엄청 강한데, 네. 근데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물어보게 되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집 없는 사람. 무주택자. 왜냐면은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규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좋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주택자가 잘한다는 비율이 30%인데 이 갤럽 조사예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20%예요. 오히려 그러면 긍정평가가 더 낮다는 낮으니까 거예요. 불만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나도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요즘에 주거사다리라는 표현 하잖아요. 전 옛날에 못 든 표현이거든요. 요즘에 아주 옛날엔 교육사다리만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주거사다리를 많이 쓰는데 근데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요 불만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도 불만이 더 센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졌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하나 결정을 하면 절반은 먹고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까지 막아놓다 보니까 규제도 있고 세금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불만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수혜가 없고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 평가에 이제 영향을 주고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평가의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서울이 네. 집중적이긴 하지만. 네, 요즘 뭐 사다리는 여러 군데 다 써요. 위고비 사다리 걷어차지 말란 얘기도 하고. 뭐 미고비 사다리요? 예, 나도 위고비 맞게 해달라고. 예, 그런 거 하여튼 많습니다. 사다리. 그거는. 예. 여튼 이제 주거 사다리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고. 언론사에 또 계시니까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취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우리 후배 기자들이 하실 거 네,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그 여론이 실제 피부에 닿는 여론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취재하는 기자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일종의 함께 주택 정책을 함께 하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당사자이기도 한 거죠. 기자분들 자체도.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의견들이 조금 갈리기도 하고 논쟁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꺾으면 안 된다. 기대감. 예. 뭐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말하자면 국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은 꺾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심리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살 것 같은 좌절감을 가지면 안 되고. 그렇게 그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네. 정책 방향을 가면 안 된다. 제가 말이 좀 짧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어떤 원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예.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 정부가 그런 것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바꾸겠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30대 이번에 나온 이 결과도 보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서울에서 살고 싶고 네. 당장 국평으로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징검다리로 전세를 일단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전세제도는 지금 유용하고
그러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규제보다는 다른 방향들도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 가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나? 아니 없죠. 자, 없죠. 그래서 근데 전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네. 근데 장점이 사실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였고 단점이 네, 많고 네. 불필요하다고 하는 게 28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살고 싶은 데서 다 살 수 없죠. 없죠. 다만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살려고 할 때 네. 제도가 나를 막아버리면서 집값 잡을 테니까 기다려봐 하는 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아. 실망하고 화가 나죠 사람이. 기회는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돈은 있는데 있든 없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없지만 보호해야 할 집이 없어요. 자산이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 내가 자산을 모아서 집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회나 기대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또 그것도 자산에서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미래 자산이지만.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서울이 이제 한 10년 전에 조사를 해보면 서울의 거주자들한테 불편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만족하는 순위도 이제 1등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서울 지역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이제 선호가. 거주하는 자들한테 전국을 했는데 서울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지금은 거의 최상이에요. 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최상위는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완성된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집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했어. 나 서울에. 없는 사람은 여기서 기회를 나 볼 거야라고 하는 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그 만족도가 네. 굉장히 확고부동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집이 없는 분들도 이제 서울에서 여러 가지 뭐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싸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한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이 작동되고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깨지게 되면은 불만의 표출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제일 불만이 커진 파트는 역시 그 부동산이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네. 그리고 아까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2030을 계속 두 분이 이야기를 네, 네, 네. 하셨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남에서 빠지는 거는 우리 원래 거기서 1등 아니었으니까 호남에서도 좀 빠질 수 있지만 그건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20대 30대가 우리를 왜 지지하지 않지? 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60, 70대는 사실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좀 이제 멀어져 있는데 당장 어떻게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데 예. 20, 30대는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그래서 윤희용 그 대표님이 무려 가서 발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 이거 아는 얘기를 뒷북을 친 건데. 네. 알 것 같은데. 왜요? 예? 왜요? 왜 20, 30대들이 네. 지지하지 않냐고요? 네. 두 분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정영진의 나쁜 질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용. 네. 혹시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나쁜 질문에서 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자, 기자님 빨리 분석하세요, 분석. 저는 그 민주당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태도의 이제 그 문제? 디테일한 내용은 윤희용 대표님 설명을 네, 해주시겠지만 그 2030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2030이 올림픽공원 시위가 벌어졌을 때 네. 민주당이 이 보였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2030이 주장하는 것을 듣겠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있다 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도 실천으로 옮기겠다라는 태도가 보여야 하는데 일단 그래 내가 들어줄게라는 태도로 가는 거죠. 저는 토론회를 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2030 올공 시위를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토론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거기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거기로 가지 않고 그러면 국회로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럼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면 내가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런 태도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2030 생각합니다. 세대들에게. 우리 어떤 발표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냥 이제 떠났다. 2030이 이건 네. 이제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트렌드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도부터 쭉 이제 자료들 선거 결과나 뭐 이제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증명을 한 것이 한 파트고 그다음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한 건데 제가 뭐 2030 전문가는 아니긴 할 텐데 네. 이게 보게 되면 어쨌든 최근의 선거들 보면은 이제 연속타로 이게 한 7대 3의 비율이에요. 6대 4에서 7대 3의 비율로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구조적이고 특히 이제 남성에선 더 심한 것이고 여성 같은 경우도 낮아졌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보게 되면 젠더 이슈는 건들지 않는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강도가 약해졌어요.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여성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이슈화를 하고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제 몰 지지를 받았거든요. 강력한 지지를. 네. 근데 그 강도가 이제 약해졌고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여성 30대 오세훈 후보가 한 45% 얻었어요. 정원 후보는 51%. 이 정도면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주거나 부동산의 이런 실질적인 이슈와 결합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성들도 확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네.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네.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너무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20, 30대 진보라고 했었거든요. 2030 진보, 40 중도, 50, 60 보수. 그 공식이었어요. 저도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아, 그게 여론 분석할 문제의 때 이야기예요? 15년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40대, 50대가 450이 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30이 이제 뭐 다양성 세대 뭐 이제 이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약간 우위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받쳐주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러면 그때처럼 세대가 올라오면서 달라지냐? 지금의 10대가 제가 봤을 때는 20대랑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20대, 30대, 40대가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제 세대 구분에서 어떤 대한민국 연령대 세대 구분에서 지지 기반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이제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뭐 4050이 이제 덜 보수적이 되는 흐름들이 있어요. 옛날의 세대들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 4050도 연구 대상이에요. 직접적 민주화 세대가 아닌데 더 세. 그것도 사실은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진보적 성향이 더 강하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대가 쭉 많아지게 되면 잘 안 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네. 2030이 4050 60대 초반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의 이제 20대 30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세대의 절반이 이제 보수화가 보수적 돼 정서가 있다. 강한 네네네.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2030에 대한. 너무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우리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죠. 그리고 이제 뭐 내로남불이나 뭐 더 젠더 이슈 등등 또 역차별 이런 걸로 이제 몇몇 변곡점에서 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실망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망을 많이 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다시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야 쟤네들은 도저히 말 안 통하는 애들이야. 뭘 몰라. 예, 아무것도 네. 모르. 지들이 뭘 요런 네.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특히 이제 진보 뭐 스피커들 이런 분들이 그런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뭐 거기에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반민주당 정서가 크다고 그렇죠.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30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예. 그냥 여기 너무 실망을 좀 많이 그 하는 진보 것 정권일 같은? 때는 이제 그런 정서가 더 발현돼요.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보수화라고 하는 기사 제목들이 많았어요. 책임을 어쨌든 정권을 가진 쪽에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튼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2030이 민주당의 등을 많이 돌렸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고착화되면 앞으로 바뀌기도 어려워요? 아니면 요거는 실망해서 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또 국민의힘에 실망하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 되나요? 예, 예.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대화를 나눴을 때 주목했던 단어는 구조적 다수거든요. 근데 그 구조적 다수가 단순히 중도층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지만 저는 네. 세대론으로도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2030들이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본인들이 실용적인 것, 효용감이 높은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도 2030을 향한 정책들은 대부분 다 효용감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탈모 예. 건보료 뭐 이런 거 건보
이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효능성을? 예, 장만 여의도가 바로 그런 지점을 짚은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토론에서 접근- 결론이 딱 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합의된 결론 도출.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설득도 되고. 아 그렇습니다. 저 어쩌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저도 보게 됐는데 설득되셨죠? 예,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황소영 변호사가 바로 이 시간 직전에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하는데 예. 탈모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신나요. 서로가 설득할 수 있다 그만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네. 구조적 다수로 그래서 나아가야 하고 아마 이 구조적 다수를 둘러싼 싸움이 진보 보수 전체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2030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변할 수는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이제 또 무당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 완전히 이제 지지를 고착화시킨 건 아닐 그런 것 것이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네. 대구라든가 영남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2030 세대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제법 높았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제공해주게 되면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단기간 프로젝트로 단박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기는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시간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네. 자, 하여튼 20대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뭐 어쩌다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세상 만들 건데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너무 막 아등바등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 자식들은 또 제일 좋은 코스로만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게 이제 제일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리고 예. 이제 탈모 같은 걸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구조적으로 네, 내가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고 지금 취업도 어렵잖아요. 공차 시장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제 뭐 직장을 잡고 뭐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는지를 이 사회에서 그릴 수 있도록 그 조목조목 그 대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지 자꾸 탈모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생애 주기 코스가 네.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성세대는 이렇게 해서 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얻고 결혼 2번 했나요, 애도 낳고 지금? 근데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결혼도 하고 2번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네. 요 경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르게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네. 얘는 열심히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제만 얘기를 하니까 음.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국제공항 뭐 네. 인국궁 사태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깨버리는 부분들이 네. 있게 되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 고착화됐다고 네. 합니다. 2030에 대한 여론 보고 그 당 대표 요것도 좀 보긴 봐야 되잖아요. 짧게만 좀 볼까요? 2030 얘기를 너무 이제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네. 하니까 짧게 당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네.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조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조원 씨의 나이가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청래 27.9, 김민석 23.3, 송영길 1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전체. 일반 여론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든 아니든 그냥 전화해서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1,000명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국민의 사람들 뺀 거 그렇습니다. 지지자. 네. 일반 국민이지만 이제 뭐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네네네. 있겠죠. 네, 김민석 36.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같이 보면 네. 그 호남이 가장 당원이 많잖아요. 호남 민심은 어떠한가? 여기만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어요. 네. STI 조사였는데 여기서는 김민석 44.2, 정청래 20.4, 송영길 15.4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남에서는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가 제일 인기가 좀 많았군요. 그리고 이제 당 지지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역시 김민석 전 총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고, 근데 전체로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1위를 했다. 네. 요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릴까요? 네네네. 저는 전체 대상으로 한 것보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 대표 선거니까. 예. 네. 그리고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네. 1년 전에 있었던 그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하고의 어떤 대결 그때를 보면 네. 당시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비교해봤을 때 예. 사실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다
박찬대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여론조사는 당시에도 정청래 의원이 높았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서 정치부 기자 대체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을 그래서 좀 더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아마도 당원들 대상으로 한 그리고 무당층 정도까지 대상으로 한 요 조사가 조금 더 전당대회에서는 더 유효하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전체 대상에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무슨 의미가 역선택? 예, 역선택도 보여지고 그리고 또 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역선택이라기보다도요. 여쭤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후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예를 들면 각광받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누군가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가? 상대적입니다. 네네네. 핍박을 받고 있는 이미지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동정표를 또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어쩌면 그러니까 포함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더 지지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예, 근데 그건 이제 과학적인지는 우리 전문가 나와 주셔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집에 퇴장하시고. 안철수, 이제 유승민 이제 네. 이런 분들이 막 1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제 당권 주자 이럴 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류에서 뭐 핍박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대쪽 진영에서 이제 더 호감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기류들이 이제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특성이 이제 뭐가 있냐면 여당일 때, 여권일 때 대통령을 이제 도와야 된다. 정권을 성공시켜 이런 기류도 있고 개혁이 선명해야 된다. 지지부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중후보한테 보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기류들이 아주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서 이 기류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로 지지가 옮겨가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보였더라고요. 당시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은 이 두 가지 개혁을 좀 확실하게 하자. 네. 그다음에 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정권 초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켜보자, 좀 네. 밀어주자라고 하는 기류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기류는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이제 총리였으니까 이제 얻어 올라탄 흐름으로 보인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개혁성 그다음에 그걸 선명하게 좀 하자라고 하는 기류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과연 선명한 개혁 이것을 이제 전적으로 당원들이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는 제가 봤을 때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그 개혁성 선명한 개혁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정부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필을 대중 그 당원들에게 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이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혹시 송영길, 뭐 김용민 이 두 분도 큰 변수가 되나요? 김용민 의원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네. 전당대회에 있어서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큰 변수가 좀 될까요? 되죠. 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드랍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자가 결선까지 있는 가는 것이니까 예, 이게 드랍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결선 네. 투표자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만 이제 전 대표만 유일하게 호남에 직접 기반이 있는 거예요. 호남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호남에서 66.5% 정도가 정청래 대표 뽑는데 몰표를 줬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막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특성이 좀 더 강하다고 하면은 호남은 지리적 특성도 있고 단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만약에 대통령을 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지지가 분산돼서 보일 수 있는데 네. 결국에 만약에 결선 투표제로 하거나 아니면 뭐 드랍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류에 맞는 뭐 김민석 전 총리로 옮겨올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네. 그러면 호남의 선택에 이제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지지율이나 어쨌든 본인의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변수 중에 네.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자님께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보통 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때나 아니면 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뽑을 때 내가 전에 뽑았던 사람 대체로 한 번 더 뽑잖아요. 그럴 크게 안 수 있죠. 바뀌잖아요. 네. 당 대표는 그렇진 않아요.
당대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이렇게 당대표 선거가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예, 물론 이제 이전에 박찬대 정청래 구도에서도 관심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하고 또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네네네. 쪽에 취재를 좀 해봐도 김민석을 보고 찍겠다라는 사람 안에는 김민석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찍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개별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까 송영길 의원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지금 첫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데 예.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면서 출마하느냐에 따라서도 아마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지자분들도 또 해당되는 분들도 다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참 잘 피해가요, 근데 그렇죠? 우리 아, 한 기자님 네. 나라 뭐 연륜이라는 감지하는 게. 자기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 전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민하게 지켜보고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건 또 우리 최 부장님이 배우셔야죠. 맞습니다. 자, 최 부장님도 오래 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여론조사 결과들 쭉 분석했는데 역시 두 분 나오시면 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종종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여론조사 또 우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잘 됐고 인터넷도 휴대폰도 가전 렌탈도 전문가들과 함께 비교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께 있을 겁니다. 1670-2571번 이렇게 광고도 직접 하세요, 우리 기자님? 예, 제가 직접 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NG 없이 갑니다. 읽지 마시고 입에 쫙쫙 붙더라고요. 아니 읽지 마시고 느낀 걸 그냥 토해내야죠. 읽더라도 그 느낌이 그대로 오던데요. 아, 그래요? 예, 읽으면서 어떤 감흥 같은 게 오더라고요. 연륜. 영감이 예,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현금 혜택 제발 피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